그러면 지금부터 참석한 국장들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문화방송 김형주 보도국장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내년 총선에서 지역 구도가 극복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 개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 같은 말씀에도 지역민들은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노무현당으로 보고 있고 이는 곧 호남을 배제한 새로운 지역 정당의 출현을 의미하게 돼 결국 호남이 고립되고 지역 구도가 더 심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현실 정치 불개입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전개될 새로운 정치 지형이 곧 지역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총선을 통한 지역 구도의 극복을 강조하셨던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도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제가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지역 구도의 해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를 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우리 정치에 있어서의 지역 구도 해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목표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들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결국 지역주의에 가담하지 않고 지역주의에 맞서왔던 정치인에 대한 신뢰나 지지의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것 말고 제가 특별히 다른 후보들보다 더 잘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거 중에서 항상 정치 개혁을 약속해 왔습니다. 정치 개혁의 저는 첫 번째가 지역 구도의 해소 개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투명한 정치, 그 다음 정당 구조의 민주화 이렇게 잡아왔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지금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사실 저도 욕심 같아서는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전국을 주도해 가면서 저희 지역 구도도 해소하고 좀 더 투명한 정치 또는 상향식의 국민 주도의 정치, 적어도 정당 구도에 있어서 당원이 주인되는 그런 정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은 실제로 있었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당 불개입 선언을 했습니다. 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나서서 정치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 개혁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제가 선거 때부터 또 하나의 정치 개혁의 약속으로서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권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당직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우리는 당헌상 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명실공히 지켜나가지 않았을 때 대통령의 정치 개입으로 인한 또 다른 정당 지배로 인한 또 다른 정치의 문제가 있고 또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국회가 여소야대의 국회입니다. 압도적으로 야대의 국회입니다. 제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도 야당이 사사건건 견제를 하고 심지어는 저들을 자꾸 당적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개입하는 것으로 자꾸 덮어 씌워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 마당이니 혹시 제가 한 발만 정당 민주당의 운영에 개입하면 한나라당의 공세는 더욱더 집요해지고 민주당도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해서 일단
정치개혁 과제는 정치권의 자율에 맡기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정부 운영에 아주 좀 성실히 열심히 해 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야당의 공세, 뭐 그래도 지금 계속 지나친 공세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야당이 정치 공세 명분을 하나라도 줄이겠다.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신당에 대해서 실제로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꾸만 저를 개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를 공격하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전제하는 것이지 실제로 개입하지 않은 줄은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내심의 바람은 뭐냐? 이런 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자기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너무 명확하게 밝히면 그것이 바로 개입으로 또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제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마냥 제가 회피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민주당을 분당한다 또는 민주당을 깬다 이런 작은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개입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한국 정치 구도 전체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이것이 또 다른 정치 구도, 또 다른 무슨 지역 구도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존의 정치 질서가 점차 와해돼 가고 있다. 기존의 정치 질서가 와해되고 붕괴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 질서 중에 가장 우리가 해소돼야 될 가장 나쁜 병폐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1번으로 지역 구도를 꼽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과정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변화해 간달지 그 변화를 위한 와해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것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보기 따라 호남을 기반으로 했던 민주당만 먼저 분열되고 한나라당은 당당하게 저렇게 서 있으면 호남만 분열되고 오히려 고립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말하자면 증오와 분노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자기 당의 결속을 유지해왔던 그런 정치 질서의 총체적 붕괴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당이라 할지라도 지금 영남 지역에 가서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미천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지역 구도를 전제로 해서 호남당에 대한 분노와 증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기면서 자기들이 잘하겠다는 아무런 비전 없이 그저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득표를 해왔던 이런 정치 구도가 결국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저는 그리고 이상더 영남의 주민들도 이상더 그 지역 구도 지역의 분노만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계속 지지하는 이런 정치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제가 보는 큰 틀에 있어서의 우리 역사의 흐름은 이번에 낡은 정치 질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붕괴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가 구축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역 구도의 해소 그리고 보다 더 투명한 정치 보다 더 상향식의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정치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신당에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뭐 지지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좀 더 큰 틀로 봐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고한 근거를 가지고 낡은 질서가 가장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 쪽도 역시 이 지역구도입니다. 지역 정서를 부추겨서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그것은 상당히 오래 버틸 것입니다. 버티지만 그러나 이번은 점차점 이번은 어쨌든 그것이 와해돼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6개월 반이 좀 지났습니다. 아직은 집권 초기입니다만은
각종 여론조사 통계를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눈에 띄게 떨어져 있습니다. 또 대선 때 95%라는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보냈던 광주 전남 지역의 지지도도 역시 그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전국적인 지지도 하락이 광주 전남 지역의 현재의 지지층을 상당히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지지도 하락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지지도를 회복할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뭐니 해도 정치 지도자가 지지가 낮은 것은 자기 탓입니다. 작게 보면 여러 가지 전국 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크게 보면 부득의 소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실제로 평가도 나쁘고 자기 생각에도 앞이 캄캄한 경우라면 저로서도 아주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그 나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참모들 또 이렇게 국무위원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전망을 해봅니다. 전망을 해보면 앞으로 다 좋아질 거라고 그럽니다. 말하자면 당장 아직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효과가 나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그 국정 과제와 개혁 과제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어서 머지않아 효과가 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살기가 좀 좋아야 평가가 좋아질 건데, 지금 경제가 원체 나쁘니까 자연히 그 짜증스러운 그 심정이 평가에도 좀 반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경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예측을 해보면 느리기는 하지만 내년 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고려는 해주십시오. 우선 지독한 여소야대입니다. 국회가 좀 야당이 우세한 것이 아니고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그 야당이 정책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면 저도 어지간히 감당을 하겠는데 정책이 없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야당이 참 감사하게도 잘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파병 결의도 도와주었고, 그 밖에 몇 가지 입법안에 대해서도 별 이의 없이 다 통과를 시켜주고, 앞으로도 입법안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안은 잘 도와주면서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의 정서에는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국민들은 복잡한 정책 그거 하나하나 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좀 낮죠. 게다가 아주 조심스러운 지형 위에 서 있습니다. 영남에 가면 아직 저를 영남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호남당이죠. 지난번 투표 결과로도 보셨지만, 또 호남에 가면 역시 저 사람이 지역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지지를 했지만 역시 영남 사람이지 않습니까? 혹시 호남을 홀대하지 않을까 의문을 가지고 보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보냅니다. 지금도 경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너 인사 똑똑히 해? 경고하거든요. 지역적 불균형에 있어서 호남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그 현실에 있어서 좀 소외되고, 또 심리적으로 많이 좀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형 발전이라는 것,
그것은 제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그다음에 심정적인 면에서 말한다면 제가 그래도 지역 구도와 끝까지 맞서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를 못 믿으면 뭐 믿을 사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남당을 가지고 나라를 반으로 가를 수 없다, 그래서 호남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긋하게 믿고 한 5년 기다려 주십시오. 사실 지금 정책을 부지런히 세워도요, 그게 계획 세우고 설계하고 뭐하고 집행하는데 아무리 빨리 해도 이제는 5년 가야 삽질이 가능한 게 그게 이 정책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또 2008년 예산까지 제가 짭니다. 짜니까 그럼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참 지지도 얘기 나왔는데, 다른 데 지지는 다 내려가도 호남 지지도가 내려가면 제가 기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호남 지지도는 그냥 있고 다른 데 지지도를 많이 올려야 뭐 힘 있는 대통령이 되고, 그래야 저도 좀 평생 정치 평생 마음 먹었던 한 몇 가지의 소망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되셨고 또 지금도 민주당의 당원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당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신당이 내걸고 있는 이른바 개혁 코드가 대통령님의 생각과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그리고 신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당적에 관한 것이 참 제겐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바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그리고 영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거취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문제는 아직 아무런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결정해놓고 시간이나 순서를 기다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개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주당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명히 민주당이 당권을 놓고 신파 구파가 단순히 그렇게 싸운 것으로만 비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개혁 문제를 놓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만 가지고 탈지역 정당, 전국 정당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지역 구도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개혁 이전에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민주당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 공천 제도라든지 정당 운영에 관한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존 위원장의 기득권을 다 버리고 백지에서 출발해서 새롭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주자. 과거의 하향식 공천 제도 그건 이제 우리가 안 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런 것의 근본적 제도 변화. 그밖에 이제 투명한 정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가보면 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소위 민주적 정당, 주민들에 의해서 추천받는 정당으로 가자는 그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거 하자면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데 기득권을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를 놓고 논쟁하다가 결국 그것은 어디로 가 버리고 단지 그냥 신주류, 구주류 이렇게 돼 버린 것이지만 그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어서 저는 민주당이 갈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되기를 바라는데,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그렇게 해서 힘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지만
차제의 새로운 정치 질서로의 변화의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옛날 그대로 기득권 그대로 가지고 그냥 가자. 이것 가지고 우리 정치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뜻을 모아서 정당을 개혁하는 정당으로 가기를 제가 바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나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의 그 분당이 제가 조종한 것이고 그것이 따라서 노무현이 어느 지역을 배반한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진작 한나라당에 가 있죠. 왜 민주당에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배신하기 위해서 정치한 사람 아니고 그거 배신하려고 대통령 된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또 저를 대통령 만들어준 국민들을 왜 제가 배신해야 합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자기들의 지역에서의 그 기득권, 지역주의만 잘, 지역 감정만 잘 부추기면 표가 모이는 그런 구조를 계속해서 활용해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낡은 정치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사태를 호도하려는 사람들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된다.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야당이 돼 있고 별 힘이 없으니까 또다시 노무현에 대해서 공격하고 노무현 영남 사람이다. 노무현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렇게 공격하면 그렇게 해서 호남 민심이 뭉치면 몇몇 사람 당선되기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호남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문제를 그렇게는 끌고 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노무현의 호남에 대한 배신의 과정으로 그렇게 덮어 씌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 정치 소신대로 정치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개혁, 그런 정치 제도가 싫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해야지. 이걸 가지고 노무현과의 전선을 만들어서 노무현과 호남을 분리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이득 보고 그건 좀 안 하면 좋겠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당적을 이탈한다 안 한다라는 문제가 아주 민감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민감한 것인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적인 차별과 소외가 없이 또 특정 지역에 대한 그것이 없이 할 수 있는 정치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함께 걱정해 나가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주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대북 특검 수용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뛰어난 업적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햇볕 정책에 대한 의미 축소 내지는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호남인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남 지역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특히 특검 공포 배경에 반 DJ 유권자들과 영남 지역에서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한 의도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보역 갈등의 촉매자가 됐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민심, 특히 호남 민심을 아우르는 대책은 무엇인지, 또 특검 수용에 대한 대통령 지금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햇볕 정책 등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노무현이가 그렇게 말할까요? 노무현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건 그 이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정책 내용 아닙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김대중 대통령께 직접 한번 취재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햇볕 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사람들에게 한번 취재를 해보시면 노무현 정책, 노무현의 대북 정책이 햇볕 정책 바깥으로 이탈해 있는가 아닌가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요, 통일부 장관은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특검 문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그 남북 관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특검 때문에 남북 관계가 훼손될까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또 특검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그러면 햇볕 정책 훼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햇볕 정책을 방패막이로 해서 특검을 회피해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뭐냐, 이해관계가 뭐냐를 딱 떠나서 정말 특검 안 할 수 있느냐. 노무현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부정선거 혐의가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또 그건 따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불법인 것이죠. 그건 부당 대출, 불법 대출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북한에 돈을 주고 했냐 안 주고 했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는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정말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돈을 줬냐 안 줬냐라는 것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면 알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 없이 마련할 수도 있고 불법 있게 마련할 수도 있는데, 그 대출 과정이 불법이어서 그 대출 명의자로 된 현대상선 사장이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산업은행 총재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까지 그 불법 대출의 혐의에 대해서 얘기해버린 것을 그걸 어떻게 덮을 수 있습니까? 그걸 덮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은 제가 차질 없이 개선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모든 불법이 다 합법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불법 대출의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수사 과정에도 보셨지만 여러분들 보셔서 알듯이 그 불법 대출의 문제도 생겼고 또 파생되는 150억 문제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파생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만 그분들이 실제로 대통령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대통령이 관계 없음을 앞장서 나서서 대통령을 방어하고 변호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대통령에게 관계 있는 것처럼 의혹받지 않도록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졌습니까? 그 전 기간 동안에 대통령 뒤에 숨어가지고 어떤 대통령을 방패로 내세워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조금 빠져나가 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전혀 이 얘기는 그분들 내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른 사건이 생겼을 때도 또 무슨 그 북핵과 관계없는 비자금 사건이 생겼을 때도 이거는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렇게 해서 은근히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아니고 주변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건 명백히 분리해야 됩니다. 명백히 분리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를 통해서 불법에 관여하고 이득을 챙긴 사람들은 어쩔 도리 없습니다. 제가 막아줄래야 막아줄 방법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거 막아주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자리를 지킬 수도 없고요. 그럼 대통령이 뿐만이 아니고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나라의 정치나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전혀 결부하지 마십시오. 전혀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이외에 김대중 대통령
정말 그 평가에 있어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평가 자제분들 얘기로 해서 여러 가지 뭐 그 우울한 5년을 보내고 계시지만 역사의 평가 하나는 제가 좀 똑바로 하려고 하고 또 그거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을 제가 거의 그대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지역 구도의 족쇄는 내가 반드시 끊어서 극복하려고 하지만 그 외 소위 정치적 지향 가치는 그대로 지금 해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파병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미국이 이라크 전후 복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론이 또다시 그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차 파병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유엔에서 파병 결의를 한다면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한미 그 동맹 관계와 반전 여론 등 대립적인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번 파병 관련 정국을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무슨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대통령 이전의 개인 노무현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 국민적 인식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예를 들면 지난번 파병을 하면서도 또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판단과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 전략적 사고를 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뭐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국가적 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계산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의 그 위상이라는 것은 전 세계 국민들에게, 세계 인민들에게 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또는 전 세계 국민적 이미지, 그다음에 아랍권과의 그 이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할지 말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빨리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라 뭐 이렇게 하는데, 결단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상황이 아주 많은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유엔에서도 이런 그 논의도 있고 세계 각국의 그 흐름도 있고 한데, 뭐 앞장서서 먼저 깃발 든다고 반드시 이득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앞장서서 제일 먼저 우린 안 돼 하고 먼저 선언하는 것이 가장 국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내더라도 되도록이면 명분과 이익을 두터이 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야 되고, 설사 안 보내더라도 가장 그래도 그 원수가 덜 지는, 마음이 덜 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절차와 과정들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답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 간접 자본 등 산업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는 이런 선택과 집중에서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때문에 지난달 27일 대통령께서 광양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다, 믿어달라, 또는 지역 편중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광주 전남 지역민은 여전히 어떤 서운한 마음들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초기 신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탈호남, 탈DJ를 부르짖은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호남 소외와 지역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별 발전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광양 말씀을 드리면 광양은 차질 없이 건설하고 또 도로도 다 연결하고 철도도 연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그 배후단지에서 화물을 창출하는 방향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동북아에서 물동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항만을 짓는데 이게 증가 추세가 멈칫거리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항만을 잘 다듬어 놓으면 손님 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걱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배후에 물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연구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광양항은 잘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는 탈호남 또 뭐 이런 말들이 다 있지만 그 표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때 쓰일 때마다 다 의미와 용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지지받는 정당이 되지 않고는 결국 호남에 포위되고 고립된 정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쓰는 전략적 용어가 탈호남일 수밖에 없죠. 우리 호남당 안 하고 전국당 하겠다. 그러나 호남을 제외한 전국당이 아니라 호남을 함께하는 전국당이 되겠다. 한나라당은 호남을 제외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90년도에 3당 합당 때 아예 그것을 전략으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호남을 제외한 전국당이 아니라 호남을 주축으로 하는 전국당,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주축이 안 되더라도 동반자 전국당이라도 그건 호남 고립당보다는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의 표현이 탈호남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탈호남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의 핵심은 딴 데 있었죠. 말하자면 균형 발전 전략 중에서 말하자면 지역 간 그 선택 가장 그 효율성이랄까 우월성 있는 경쟁력이 가장 높은 특정 분야를 선택하게 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 선택 과정에서는 전국적으로 경쟁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경쟁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호남은 뭐 다 불리하지 않냐? 말하자면 뭐 고속 전철도 아직까지 없고 그밖에 뭐 사회 간접자본이 부족하니까 그러다가 언제 경쟁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쟁이라는 뜻은 그 원리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효율성 높은 계획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갈라줄 때 광주에서 나오는 계획과 경쟁을 시켰을 때 나오는 광주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시켰다. 그럼 광주는 그러면 분리해서 전남은 분리해서 뭐 이게 할 게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류에 있어 광양에 아주 그 우수한 그게 자원이 있고, 그다음 뭐 전라남도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뭐 하지만 소위 그 남해안 관광벨트 부분도 말하자면 계획을 잘 세우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냥 대강 서울만 쳐다보고 돈만 달라고 해가지고는 그 효율성 높은 게 안 나온단 말이죠. 광주만 우선 놓고 보면, 광주 전남의 중심이니까 놓고 보면 적어도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문화 인프라, 그 문화 그 자체는 삶의 질이기도 하죠. 거기에다가 문화 교육, 교류 또는 문화 산업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선거 때 문화수도 할 때 제가 예 좋습니다 했던 이유도 그런 가능성을 내다보고 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에 관한 한 또는 문화수도로서의 그것에 관한 한은 아무도 광주하고 경쟁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광산업이 앞으로 얼마만한 세계 시장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한 그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뭐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그건 그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시장을 스스로 넓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 광산업 같은 것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경쟁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그런 것이 나머지 부분은 뭐 일반적인 것이라서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그 결국 가장 적합한, 가장 효율성 있는 것을 만들어내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불리하다는 선입견 갖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자신 가지고 뭔가 되는 일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지역이 앞으로 성공하도록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 행정수도 이전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40분 거리, 출퇴근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 경기 중심의 수도권이 충청권으로 광역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다른 지방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균형 발전 전략, 또 실질적인 지방 분권, 특히 경제적인 분권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고 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수도 이전이 부적절하다 이 말씀은 아니시죠? 예, 뭐 그건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계획을 세우던 것이고 우리 어쩌면 국가적 수건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왕에 옮긴다면 자연히 국토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실제 옮겨 놓으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 그러는데 광주까지 1시간 반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차이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지금 서울과. 한마디로 말해서 광주에서 북쪽으로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마 출퇴근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서울에 있냐 뭐 지방에 있냐 그것 가지고 뭐 좋고 나쁜 거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아마 출퇴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좀 낫겠죠.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훨씬 가까워지고 좋은 것입니다. 그 고속전철은 어차피 놓이는 거라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아무리 고속전철이 있어도 그 수도권이 아래로 좀 이제 내려가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집중이 더 심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말하자면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균형 발전 뭐 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균형 발전 정책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히 손해 갈 거다. 그것에 대비한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그 지방 육성에 관한 계획들을 아주 착실하게 진행해 감으로써 가고 또 분산의 시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그 산업이든 문화든 모든 것이 좀 지역으로 가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도 통합과 주민 투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10년이 넘게 이 시도 통합 문제 그리고 도청 이전 문제로 지역 간의 갈등이 아주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대구 경북 언론인들의 시도 통합 질문에 대해서 주민 투표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의 시도 통합 그리고 도청 이전 문제도 이 주민 투표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그 좀 자발적으로 한번 그 토론들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와 전남이 따로 살아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좀 그 나쁘게 말하면요, 옛날에 도청 이전 계획이나 이런 것 만든 것 자체가 그 옛날에 문민정부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안이 나올 때 좀 의심이 되기도 해요.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복잡한 싸움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건
참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이해가 안 가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합리적인 방향으로 한번 시도해서 한번 논의를 이렇게 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과 지방 언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반을 통해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대학과 지방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방 대학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방대를 나오면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서울로만 떠나고, 그럴수록 지방 대학은 교육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빈곤이 더 큰 빈곤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인재 지역 할당제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한정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업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인재 지역 할당제를 실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함께 지방 언론도 지방 대학과 유사한 실정입니다. 지방 언론 지원에 대한 견해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지방 대학 출신자 취업의 인재 할당제 그거 하겠습니다. 공공 분야가 작다고는 했지만 공공 분야도 그 공기업까지 합치면 꽤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그 확실하게 좀 실효성 있게 그렇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방 균형 발전 특별법을 국회에 올려놓고 있는데 지금 곧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되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에서는 대학 그 지방과 어느 대학을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전체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지방 대학에게 그 졸업 정원 비율에 최대한 가깝도록 채용 인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방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결국 우리가 경제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써라 말아라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의 그 성장 잠재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시장도 개혁돼야 되고 시장 여건이라든지 개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기술 혁신, 기술 인력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술 인력 양성을 해야 하는데 이 기술 인력을 양성해 가는 것이 지금까지 말하자면 대학 교육이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다 수용하지 못해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학 교육 과정에서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업과 대학이 소위 산학연 합동 체제를 좀 더 강화시켜서 그래서 인재가 제대로 좀 양성되도록 경쟁력 있는 인재가 양성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필 때 지방 대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획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손을 잘 잡은 기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대학 중에서도 지방 대학과 손을 잘 잡은 기업이 더 빨리 성공하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제 그래도 대기업은 아무래도 지방 잘 안 가려고 하죠. 우선. 그런데 중소기업은 인력이 아주 귀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방의 기업들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연구개발에서도 유리하고 그 인력 확보에서도 유리하고 이 모든 것 유리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지방 대학이 이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방 언론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일본하고 우리 한국만 한두 개의 중앙 언론이 전국을 석권하고 있죠. 이 우리 중국을 지배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지방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언론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진짜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지원하는 지원법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지금 시끄럽게 논쟁이 많겠죠. 중앙 언론이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좀 시끄럽더라도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려고 해도 지방 언론 중에는 어느 언론을 지원해야 되냐는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좋은 방안들을 한번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좀 의견도 한번 좀 모아 주십시오. 멕시코 칸쿤에서 우리 농민이 자살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개방에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WTO 칸쿤 광료회의 선언문 초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뭔지, 그리고 개방에 대비해서 농업을 살리기 위한 또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멕시코 칸쿤에서 나온 의장 초안을 우리 한국도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반대가 아니고 부분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잡한 문제고 어떻든 농업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이경혜 씨 사건은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이전에 저를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잘 압니다. 아는데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결국 개방됩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막을 수 없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정치인들이 말하면 일을 자꾸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작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되 결국은 열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간표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가장 그래도 어려움을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저희 개방에 대해서 거의 준비 없이 와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쌀 협상해야 되는데 쌀 수매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는 거죠. 저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말하자면 저도 모를 만큼 그 문제를 심각하게 정부에서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쌀 할당량을 할당받아 가지고 할당 제도를 그냥 그대로 가자고 하면서 채소 물량 제도로 가자고 하면서 그걸 하나도 개방을 위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런 점이 이제 준비가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방되는 것을 안 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개방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농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농업에 대한 대책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또한 보면 100%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지 농업 부분의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기술농업 부분에 있어서의 농업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진 그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해나갈 수 있습니다. 큰 틀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경쟁력 있는 농업, 기술 또는 마케팅에 있어서 차별성을 강화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가는 것을 1차적인 전략으로 생각해야 하고 이제 경쟁력 있는 농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소득 보전, 가격 지지 정책은 이제 이상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소득 보전 정책으로 농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이농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탈농은 하되, 소위 제촌 탈농,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탈농은 하되 농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복지 정책들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집어넣어서 사회 복지 정책으로, 그다음에 그 소득 보전 정책으로, 그다음에는 경쟁력 정책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농업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농촌에서 노후 생활을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 복지 대책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문화수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시고 대통령께 확실한 좀 답을 좀 받아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광주에 좀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좋은 말씀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께서는 광주 문화수도 육성을 공약하신 이후 문화수도는 광주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광주를 방문하셨을 때는 문화메카 육성을 약속하시면서 프랑스의 뽕피두 센터를 예로 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광주 시민들은 문화수도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핑크빛 공약만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계획만 무성했던 문화수도 공약이 결국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들도 오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해 줘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체적으로 대개 문화수도 사업으로 한 2조 정도의 규모의 사업 계획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 사업이 아시아 문화센터입니다. 광주 한복판에 땅을 하나 아주 한 2, 3만 평, 규모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이 조금 크고 작은 자리가 있습니다만 2, 3만 평 규모의 땅을 확보해서 이서 상당히 큰 규모, 말하자면 그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와 같은 그런 그 문화센터를 일단 만들려고 합니다. 국립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이네요. 제 이름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개 한 5천억 들지 않을까, 요 건물 하나에 그렇게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 아시아의 문화중심 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문화교류의 중심이 되고 또 문화교육의 중심을 만들고 연구의 중심을 만든다. 요 센터는 그렇습니다. 센터는 요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주변에 이제 광주의 그 연관 계획들이 여러 가지로 들어서는데 그 사업들을 대체로 보아서 한 그 2조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이제 문화 산업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가 말하자면 아시아 문화 중심이 된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2005년에는 첫 삽을 뜨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왜 안 나왔냐 이러는데, 지금 그 자꾸 재촉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냈습니다만 걱정입니다. 계획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야겠습니다만 뭐든지 빨리 나오면 이게 부실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만 했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하시는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부실 사업 계획을 만들지 않도록 조금 이것도 느긋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금년 안에 광주에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갈 만한 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우선 위원회부터 추진위원회부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도 광주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이 엄청난 것을 1년 동안의 계획을 다 세운다는 것이 무리 아닐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 속도는 저희로서는 2005년까지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계획의 속도가 혹시 너무 좀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것이 광주에서 스스로 어떤 그 논의가 일어나면 그 속도는 광주에서 조절하는 것은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만 중앙정부로서는 여하튼 그렇게 약속대로 밀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거 뭘 이렇게 건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 광주가 국제적인 도시가 되는,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에서 문화의 수도 또는 파리와 같은 이런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획도 없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불균형은 해소한다. 불균형은 반드시 해소한다. 똑같은 공장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지역마다 이제 자기 지역의 특별한 희망을 가지고 그 동력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합니다. 이건 우선 일단 계획을 밝히지만 그 외의 것도 지속적으로 균형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방을 지원할 겁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상해, 청도 등 중국 항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환저 가물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광양항과 부산 신항의 개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양항 체제 구축이 시급해진 상황에서 태풍 피해로 부산항에서 처리하지 못한 물동량을 광양항에서 처리하는 방안과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배후단지 화물 창출 방안, 이거는 뭐 반제품을 사다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을 한다든지 또 그 선사들한테 해외 선사들을 유치해서 운영권을 부여한다든지 광양항의 컨셉이 충분하다고 보아집니다. 광양 조기 개발에 대한 정부의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검토 얘기가 논란이 된 모양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업은 끊임없이 재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 되고 나서도 항만 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재설계했습니다. 재검토해가지고 재설계해 보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이제 물동량의 이동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으면 항상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검토를 한다고 항상 검토 한마디로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마 검토라는 뜻을 안 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의 검토로만 생각지 마시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관해서 끊임없이 검토해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저한테 얘기한 검토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화물이 만일에 준다고 하면 부두를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건설을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배후의 다른 물량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잘못 전달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더 말하자면 수도권 물건이 직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배후단지에서 새로운 일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궁리들을 많이 합디다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외 선사 유치를 위해서 좀 국감 마치고 나면 좀 나서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야지만 광양시에서 해야죠. 전라남도 하고 해외 선사 유치는 광양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사 아닙니까? 물론 해양수산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컨테이너 항만 컨테이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해양수산부에서 중용해가지고
소위 그 항만 물류 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그 광양에서 컨테이너 공단 이전 얘기하길래 그 이전하면 뭐 얼마나 부가가치가 얼마나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난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하고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해서 그랬는데 그 컨테이너 공단도 광양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배치할 겁니다. 하고 그 지난번에 제가 그 공단 이전하면 광양이 뭐 얼마나 좋아집니까? 이랬더니 해수부 장관이 제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 우리가 다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안 한다고 거꾸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자꾸 지역 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좀 싫어해서 그랬는데 이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염려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냥 언론인들 만났으니까 그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 노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뭐 제가 그런 인연이 있죠. 뭐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뭐 무진장 박해를 받았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함직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과거의 감정에 얽매여서 오랫동안 무슨 적대 관계를 가지고 그런 일은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뒤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될 일만 챙기는 것이지 감정적 뒤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이 왜 있냐면 결국 그렇습니다. 과거 시대에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그렇게 이제 유착하고 이렇게 했던 동안에 결국 언론도 못 가지고 권력도 못 가진 보통 사람들만 억압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구박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언제나 담담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따질 거 있으면 따져가면서 서로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이 제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특별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각 지역 언론에 관해서 따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소위 지역 발전의 전략은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언론 아니면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소위 역량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언론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지역의 언론이 그 지역의 발전 전망 또 전략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전달해서 그 지역 발전을 앞장서 좀 주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그런 그 점에서 한 단계 높은 방향으로 좀 가서 제가 하여튼 호남과 함께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광주 전남 지역 언론인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대통령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